일단 설 나왔어요. 설이 떴으면 당연히 이 작품은 뭐다? 갈래는 수필갈래, 고전 수필갈래가 되겠죠. 그리고 고전 수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뭐 현대 수필이랑 동일한 요소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 출제의 양상들을 보면 어쨌든 현대시 그리고 현대 소설, 고전 시가, 고전 산문, 참고로 이 고전 산문 안에 고전 수필이랑 다 묶여 들어간 건 아시죠? 고전 산문은 보통 고전 소설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극수필 라인에 이 고전에는 극이 없으니까, 그리고 수필은 고전 수필과 현대 수필이 있는데 이 장르를 넘나들기 때문에 보통 융합작품 혹은 갈래복합 지문은 중에 하나로 선택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 문제가 출제되는 원칙은 다 거의 비슷해요. 그죠? 소재 의미 파악해주고요, 표현상 특징 잡아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설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특정한 경험이 나올 것이고, 그 경험에 의한 깨달음이 나올 것이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의 중심적 특징이 되는, 즉 소재에 대한 화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될 테니,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이 어떤 구조의 측면에서 천천히 읽어주시면 돼. 아주 간단한 글이야. 제목이 곡목설인데요. 곡목이 무슨 뜻일까요? 곡은 휘어졌다는 뜻이죠. 곡선. 그리고 목은 나무입니다. 휘어진 나무 이야기란 뜻이고요. 가보자. 이웃에 장생이란 자가 살고 있었다. 집을 지으려고 산에 들어가서 제목을 구하는데, 오케이. 집을 짓기 위한 제목을 구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빽빽이 들어찬 나무들 모두가 구불구불하게 비틀어져 용도에 맞지 않았다. 그렇지? 제목은 구불구불한 나무들이 있어. 그럼 이게 뭐야? 곡목이죠. 자, 그런 가운데 산속에 있는 무덤가에 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앞에서 보아도 직선이고 또 옆에서 보아서도 쭉 뻗었고 오른쪽을 보아도 곧았어. 그래서 아싸, 이거야말로 좋은 제목이다라고 생각하고 도끼를 들고 와서 그쪽에 나타난 다음에 뒤를 살펴봤는데 뒤에서 보니까 슬쩍 구부러져 있더라. 그래서 두 번째는 직목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곡목이었던 소재가 나왔어. 그리고 지금 이 작품에서 소재로 삼고 있는, 중심 소재로 삼고 있는 건 요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냥 다 휘어진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내용을 안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표현이 그러네. 이건 겉과 속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처음 인식은 직선이었지만 알고 보니 곡이었던,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자, 그래서 그는 탄식합니다. 제목이 될 나무는 얼른 보아도 쉽게 할 수 있어 고르기가 용이한 법인데, 이 나무의 경우에는 3번이나 다른 쪽에서 살폈는데도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 그러니, 자, 보여요. 이 작품에서 중심이 되는 소재는 겉으로는 제대로 된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굽어있던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신의 깨달음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갑자기. 그죠? 깨달음. 그 내용은 뭔데요? 그러니 용모를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참고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존재를 뭐라고 부르죠? 표리부동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작품은 표리부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품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말을 들어보면 조리가 정연하고 용모를 살펴보면 선량하게만 여겨지며 사소한 행동을 관찰해보아도 삼감의 몸을 단속하고 있으니 영락없는 군자인데, 막상 큰 변고를 당해 절개를 지켜야 될 때는 본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특히 국가가 결단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무의 생장 과정을 보자면 소나 염소가 짓밟지도 않고 도끼나 자귀, 참고로 자귀라고 하는 건 대패 같은 개념인데, 나무를 이렇게 긁어내면서 이제 일자로 만드는 그런 장치를 말해. 그런 해침을 받지도 않는 채 비와 이슬을 맞고 무성해지면서 밤낮으로 커가니 쭉쭉 곧게 얻어 올라가야 마땅한데, 그만 이토록 구부러져 쓸모없이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법. 하물며 이 세상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의 경우야 더 할 나위 있겠는가. 무력이 참된 본성을 혼탁해 하고 이해관계가 분별력을 흐르게 한 나머지 천성이 왜곡되어 본래의 모습에서 일탈된 경우가 이루어야 할 수 없이 많으니, 별나게 행동하며 속임수를 쓰는 자는 많고 바르고 곧게 행동하는 자가 전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리부동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 더 얘기를 하는 거네요. 뭐예요? 생장 과정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뭘 받게 된다? 유혹을 받게 된다. 그치? 인간의 경우들도 역시 생장에서의 유혹에 받게 되고
그 유혹이 뭘 만든다? 구붐을 만든다는 거야. 천부적인 조건으로서는 쭉 곧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만, 그치? 세상이 여러 가지 유혹과 흔들림 때문에 곧을 수밖에 없다. 나무가 그러하듯이 사람도 그러할 것이다. 참고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추에 의한 전개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A가 그러하니까 B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패턴이니까요. 맞죠? 자, 이 일을 장자에게 얘기했더니 장자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했죠. 훌륭한 관찰력이야. 근데 나 역시 이에 관련해서 해줄 말이 있어. 자, 이 작품의 재미난 점은 똑같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이 작품의 첫 번째 작가의 나무꾼의 깨달음은 이런 내용이었잖아. 그치? 세상의 흔들림과 유혹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똑바로 자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던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깨달음 얘기가 나오는 거야. 깨달음 2. 장자의 깨달음이죠. 가봅시다. 홍범에서 오행을 논할 때 나무에 대해서는 그 속성이 구부러지고 바르다 했다. 그러고 보면 나무가 굽었을 경우 제목으로 쓸 수는 없을지 몰라도 속성으로 보면 원래가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 자, 접근법이 다르죠. 지금 앞에서 말했던 친구의 깨달음은 뭐였냐면 인간의 관점에서의 나무에 대한 관찰이었어. 오케이? 우리가 나무를 똑바로 곱게 자라야만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똑바로 자라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치? 근데 장자는 야, 나무가 굽은 건 그게 본성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접근법이죠? 계속 가보자.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속성이 바르기만 하니 바르게 행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요행이 환란을 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어. 그러고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는데도 죽음을 면한 것은 오히려 요행이다. 오케이? 사람들이 악독한 짓을 저지르고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건 전부 다 요행일 뿐이야.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건대 나무가 구부러졌을 경우에는 비록 보잘것없는 목수라고 하더라도 가져다 쓰는 법이 없지만 사람이 곧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시대라도 하고 내버리고 쓰지 않은 적은 없다. 자, 이 부분은 밑에 보조자를 보시면 잘 쓰여 있을 겁니다. 곧은 나무는 쓰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쵸? 하지만 곧지 않은 인간은 거꾸로 쓰는 게 바로 인간 세상사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지? 반대의 경우라는 거야. 자네도 큰 건물 한번 보게나 마룻대나 기둥이나 석가래는 말할 것도 없고 구름 모양으로 꾸미거나 물결처럼 꾸며서 장식할 경우에도 구부러진 제목을 일부러 쓰는 경우는 없어. 사람들은 다 곧은 나무를 쓰지. 이번엔 그러면 조정을 한번 보게나 공경과 사대부 즉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 이 사람들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조정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차를 치고 바른 돌을 소유한 자들은 보지를 못했지. 이처럼 구부러진 나무는 늘 불행하지만 삐뚤어진 사람은 마냥 행복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뭐예요? 이거는 오히려 나무의 상황과 반대되는 혹은 대비되는 인간 상황의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나무는 굽으면 소용되지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안 써요.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굽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관대작이 되고 높은 승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거지? 비판하고 싶은 거겠지. 간단한 글이지만, 짧은 글이지만 이 안에 담고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편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활줄처럼 곧으면 길가에서 죽는 법이고 갈고리처럼 구우면 공우에 봉진다라는 말도 있다. 이 말을 통해서 곡사가 곡목보다 대우받는 것을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다. 곡사, 휘어진 존재, 선비라는 얘기죠. 그렇지? 이거는 이제 뭐랄까 그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고 곡목은 휘어진 나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무의 본성에 대한 생각은 이 두 존재가 완전히 달라요. 나무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생의 경우에는 나무는 원래 고다야만 한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 고dom이 흐트러지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한 거야. 근데 장자는 장자였지, 그렇지? 장생과 장자구나. 장생과 장자의 관점이 그 다름을 그럼 당연히 문제로 낼 수밖에 없겠지. 출제위원회 입장에서도, 그렇지? 장생은 그렇고요. 장자는 거꾸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곧을 수도 있고 곧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 서로 다른 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보조자료 기준으로 18페이지에 이 나무의 본성에 대한 장자와 장생의 관점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야. 어려움 1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뭐야? 문제와 관련된 요소일 수밖에 없겠지. 지문을 읽고 있는데 뭔가의 차이점이 드러나 버렸다? 그러면 그건 출제의 대상이다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목설까지 다 보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문제들은 우린 패스하도록 하고, 자, 이제 드디어 갈래복합 9번. 와, 할 때마다 작품이 3개씩 있어요. 할 게 많죠. 공목설 잠깐 끊어가고, 자, 어쨌든 만원사만 건너뛰고 나머지 2개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작품은 무슨 시죠? 사설 시조. 참고로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가장 최근에 배웠던 작품이 그 산도 바위도 없는, 그렇지? 산에서 쫓기는 매, 그거 비교했더니 기억나시죠? 자, 이 작품도 같은 계열로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내용이 막 되게 특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어. 사설 시조의 일반적 특징은 해학과 과장과 열거라는 방식을 통해 진솔한 생활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럼 사설 시조는 일상과 관련된 얘기만 해야 돼? 그렇지 않아. 사설 시조에도 당연히 님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는 작품들이 있다. 자, 이 작품 또 같이 가봅시다. 앞에서 배웠던 사설 시조랑 그 연계점을 찾아도 좋을 것 같아요. 가보자. 사는 적적 월 황혼의 두견이 우러도 임생각. 자, 월 황혼의 두견이 울어도 님을 생각한다. 참고로 이때 황혼이라고 하는 건 해가 져 있는 상태고 월은 달이 떴다는 얘기입니다. 달이 떠 있는 밤에 두견새가 울고 있대요. 근데 이때 두견이라고 하는 존재는 뭘 말하는 거거든? 한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일반적 소재지. 선생님 자주 얘기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의 상징하면은, 그치? 뭐 만수르 가져오고 IT에 상징하면은 스티브 잡스 가져오는 것처럼, 그치? 한의 정서의 상징은 두견이야. 두견, 소쩍새, 귀촉도, 불여귀 다 같은 말들이죠. 아무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두견이 이뤄도 임생각이요. 근데 참고로 물론 이 두견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울어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울어라고 하는 거는 한의 정서로 인해서 우는 거니까 감정, 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겠지. 당연하죠. 또 밤은 침침 야삼경에 접동 울어도 님 생각이라. 밤은 침침 야삼경. 자, 선생님이 예전에 삼경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나요? 11시부터 1시고 자시랑 똑같은 말이고 번역할 때 머릿속에서 번역할 때 뭐로 번역하면 된다? 깊은 밤으로 번역하면 관습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했었지. 밤의 센터이기 때문이야. 오케이? 7시부터 9시가 초경, 1경, 9시부터 11시가 2경, 11시부터 1시가 3경. 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삼경에 뭐가 울었어? 접동이 울어도 그때도 님을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동새는 뭐랑 똑같은 새? 두견이랑 똑같은 새야. 그럼 이거는 뭐예요? 통사구조의 반복이잖아. 그치? 첫 번째 초장에서 통사구조의 반복과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님에 대한 생각이 나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아무튼 님을 생각한대요. 자, 침상편시 춘몽중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건 원래는 한시의 구조를 이용한 거예요. 인용이라는 특성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꿈에서도 님을 그리워한다는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겠고, 해서 베개 위에 비른 잠, 잠깐 든 잠은 계명 축시, 달기 우는 축시 이라면서 자축 임묘니까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를 말하는 거겠지. 대충 새벽 2, 3시를 말하는 거겠구나. 놀라 깨니 임의 흔적 간 곳 없고 다만 등불 뻔이로다. 그쵸? 나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었는데 꽃기호 소리 때문에 탁 깼더니 님 어디 갔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님이 그만큼 그립다. 그러므로 식불감미하여 라고 했어. 식불감미. 밥을 먹어도 불 느껴지지 않는 거야. 감미 맛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치? 그래서는 사자성어를 활용했죠. 선생님 지금 요것만 쓰고 있는 거 보이나요? 작품 자체가 되게 다양한 녀석들을 끌고 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고사도 가져오고 한자성어도 가져오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서 밥 못 먹고 침불 안석해서 잠을 자지만 불 그렇지 않은 거야. 안석 편안한 자리가 아니란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디굴디굴 하면서 전전반칙이라고 하죠. 잠 못 자며 해서 밥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장장지야 기나긴 밤을 허송하며 보내며 독대 등촉으로 벗을 삼으니. 자,
혼자 서 있는 촛불만이 나의 친구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혼자 외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죠? 네 탓을 삼으랴 설분을 하잔 말가 라고 했어. 설분, 이 분한 마음을 어디다 풀 수 있겠느냐 라는 뜻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주야장천에 믿을 곳 없어 못 살겠구나 했는데, 참고로 근데 이 작품의 마지막 종장에서의 특징은 주야장천은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주야와 낮과 장천, 긴 하루 중 하루 종일 계속해서, 잠깐만, 주야는 낮과 밤을 한꺼번에 일하는 말이지, 그치? 낮과 밤 동안 하루 종일 믿을 곳 없어서 못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 믿을 곳 없어라고 하는 게 바로 화자가 원망하는 포인트지. 근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건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건 결론적으로 누구에 대한 원망이야? 님에 대한 원망이야. 화자가 종장에서 믿을 곳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말한 건 실은 화자가 다른 약속을 했다는 얘기일 거야. 그치? 그러면 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잖아. 그런데 선생님은 일단 이 부분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고전 시가에서 특히 양반님네들께서 쓰신 시조라든지 가사 작품들을 보면 항상 임이 나오잖아. 거기도. 오케이? 그리고 님에 대한 그리움이. 자, 양반들의 시조나 가사,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으로 양반들의 시조나 가사에서도 똑같이 님에 대한 그리움이 나와. 하지만 그 그리움은 절대로 어디까지 확장되지 않아? 원망으로 확장되지 않아. 왜냐? 님은 임금이거든. 임금을 원망하면 안 되거든.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 근데 지금 이 작품은 무슨 시조야? 사설 시조야. 있는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게 특징이라고요. 님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다른 작품들과의 주된 차이점이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드러났지만, 참 분명히 이 작품은 혼자 나올 리가 없잖아. 뭐랑 같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다면 이 정도는 걸고 넘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 좀 챙겨달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네. 허송하게 보내는 다시 한 번만. 허송하게 보내는 허송세월한다는 허송하게 보내는 얘기인데 쓸데없이 덧없이 의미 없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내용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약간 한자가 많고, 그치? 고사 인용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읽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뜻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작품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요거 하고, 자, 만원사는 할 얘기가 넘넘 많아요. 지금 뒤에 양으로 보셔도 알 거야, 그치? 한 40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왔으니까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거고, 자, 선비의 꿈은 선생님 이건 그냥 그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만 알려드리려고 잠깐 볼게. 자, 보조자료 기준으로는 58페이지를 그냥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으시고, 자, 지금 내용이 진짜 별거 아니야. 개뿔도 아니야. 새 선비의 꿈이야. 새 선비의 꿈. 겁내 짧죠? 그냥 보조자료 이러면서 바로 끝내버리자. 이게 뭔 얘기가 싶을 거야, 그지? 자, 세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각자 꿈을 꿨어. 한 명은 거울이 땅에 떨어지는 꿈, 한 명은 애부. 참고로 애부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인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 애부가 문 위에 걸릴 꿈. 근데 얘들아, 애부가 문 위에 걸렸다는 얘기는 보통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을 사형시키고 나서 그런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목을 매달아서 그 시신을 문에 걸어놨거든. 그 지역의 성문에 걸어놨거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문이 걸려있는 꿈을, 나머지 한 사람은 바람에 꽃이 떨어지는 꿈을 꿨어. 그리고 딱 들었을 때는 전부 다 떨어지고 걸려있지. 오케이?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꿈들이야. 그래서 해몽하는 사람 집에 갔지. 근데 그 집에 해몽하는 사람은 없고 아들이 나와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안 좋은 꿈 맞네요. 아이고 어쩜 좋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해몽하는 사람이 와서 아들을 꾸짖고 시를 지어줍니다. 뭐예요? 애보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바요. 오, 위를 올려다보게 된다니까. 다른 사람 입장으로 보란 말이야. 두 번째, 거울이 떨어지면 소리가 날 것이다.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지막,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꿈은 전부 다 뭐다? 좋은 뜻이다. 길몽이다라고 해석을 바꿔줬고, 과연 실제로 급제를 했다라고 되어 있지. 자, 이게 끝이야. 그럼 이제 우리의 당황은 그거죠. 아니, 그래서 이 작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죠?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이 작품의 서술 구조는 바로 뭐냐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치? 해몽이 다른 게 이 작품의 중심 차이점 아니었어? 그쵸? 그러면 차이점이 출제 요소라고 선생님이 3만 번쯤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서로 다르게 해몽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조를 통해 현상에 대한 주체의 인식과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거야. 동일한 현상을 보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태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작품이라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어떤 대상을 단순화시켜서만 보지 말고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그치? 현상을 통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작품이다라고 더 좋은 얘기로 작품을 마무리 지어드립니다. 됐죠? 간단한 작품이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칼같이 50분이죠. 기가 막히죠? 자, 오늘의 약속은 여기서 지키는 걸로 했고, 자, 다음 주에 만원사 할 건데 만원사가 좀 길고 지루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건전한 체력, 건강한 체력 챙겨서 오시길 바라겠고요. 말짱한 정신도 좀 들고 가시면 좋겠고,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마저 보도록 합시다. 살펴가세요. 감사합니다.